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김광석 씨의 영화도 나오고 네. 이상호 기자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와 그 형,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서예순 씨를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예.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냐면 이 서현 양의 죽음에 대해서 서현 양이 아프고 뭐 폐렴이 급속히 악화가 돼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치했다. 예. 유기치사 혐의가 그렇죠. 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게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음부터 다 다시 고소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거든요. 예. 조사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서현 양이 원래 좀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예.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이제 서예순 씨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 맞았는지부터 실제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담당 경찰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자세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사 저희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이 자문을 저희가 받고 보니까 급성 폐렴의 이제 증상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김서현 양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는 확정된 게 없어요. 확정된 거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지적장애 2급이라는 거. 이 서예순 씨가 많이 돌아다니긴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미국의 대학병원, 독일의 유전자 질환 가장 권위 있는 무슨 병원 이렇게 다녀가지고 질환이 비슷비슷하고 유전자 질환이다 보니까 독일에서만 2개월 넘게 검사를 받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질환이 최종적으로 판단 난 건 아니고 가부키 증후군의 가장 국내의 병원, 그 외국 병원 진료 기록은 서희수 씨한테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을 또 자문을 맡겼어요. 얘가 뭐에 가장 근사치한지 가부키 증후군에 가장 유사하다. 가부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부키 증후군 자체가 폐렴을 유발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가부키 증후군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망이라든지 폐렴의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저희가 받은 게 사실입니다. 서현 양이 왜 집에서 사망했느냐, 그게 이제 가부키 증후군과 비슷한 질병 때문이라는 거네요. 예, 일단 사인은 부검감정서에 나와 있는 사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건데 병원에 실려온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망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급성 폐렴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여섯 시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 있는데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뭘 하고 아이를 병원에 옮기지 않았기에 그게 아이가 병원에 오자마자 사망을 한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여러 자문의들로부터 조언을 구한 결과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지금 유전자 질환인데요. 실제로 이 서현 양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수가 규칙적이지 않고 왼쪽 콩팥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대여섯 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여섯 시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서현 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질병이 악화돼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도 뭐 비일비재하다.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이 하나 더 붙인 게 서현 양 같은 경우는 지금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지적장애 2급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한 이제 지적장애 2급인데 그런 지적장애 2급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 아픈 통증을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 너무 심각해, 너무 많이 아파라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뭔가 통증을 계속 참고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급속하게 이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의들의 소견이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병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예 이 가부키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이라는 전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가 맞는지도 처음부터 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병의 확진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미국 병원 그리고 독일의 굉장히 유전자 질환으로 유명한 병원에도 뭐 2개월가량 서현 양이 머물렀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들에서도 가부키 증후군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어떤 그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가부키 증후군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예. 급성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치사, 아이를 방치해서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죽지 않았을 아이가 죽었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경찰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찰의 조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좀 의식을 했는지 예. 김광석 씨의 형이 오늘 오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형이 지금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예. 이제 조사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서예순 씨에 대해서 사실 이 가족들은 서예순 씨에 대해서 유기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계속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을 때 영주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홍콩에 일주일가량 머물러서 아이를 예. 돌보지 않았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해외를 갔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광석 씨가 사망한 이후에 어린아이를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김광석 씨 친구 집에 맡기고 그렇죠. 그런 거의 시간도 뭐 있었죠. 찾지도 않았다라는 예.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예순 씨가 아니 시댁 식구들 우리 아이 살아있을 때 찾지도 않지 않았냐 예.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했는데 서연이하고 왕래하지 않은 건 이제 이 서연순 씨 자체가 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이제 2006년인가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 보러 한번 와라라고 했더니 예. 서연이가 할머니 엄마가 와요. 전화 끊을게요. 라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그쪽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찾을 수 없도록 서예순 씨가 서연이와 자신들의 관계를 사실상 끊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 예. 그리고 이 서예순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복 씨의 주장은 평소에 이제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고 이번 혐의는 유기치사, 사망 시점에 그때만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할 일은 지금 다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검찰과 막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만약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보강 수사하는 그런 정도로만 남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보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예. 이번 주 안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서예순 씨 쪽으로 유리하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서예순 씨 측도 좀 접촉을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서예순 씨 측에서는 지금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예. 자신의 어떤 그 무슨 살인 혐의라든지 유기치사 혐의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렸던 게 이상호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상호 기자를 무고죄로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혐의가 벗어진다면 예. 그 즉시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실제로 변호인까지 지금 다 선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경찰 쪽에서 유기치사 혐의는 기소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직원 간의 성폭행 논란 사건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제 불매운동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배정훈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청원 게시판입니다. 한샘 직원이 다른 신입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청원한다는 글에 10,000명 넘는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7,000명 넘는 사람이 이름을 보태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사측이 나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한샘 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홈쇼핑 채널은 예정된 판매 방송을 연기했고 다른 업체들도 방송 일정 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파만파 사태가 확산하자 한샘 측도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임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실한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폭행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싸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사태를 대하는 한샘 사측 등 이번 사태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김당훈 변호사님 네. 일단요.
현금 5만 원권으로 전부 줬다. 일단 이게 이색적인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이라든지 형사재판의 변호인들 수임료 얼마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랬죠.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금 전달받았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10명까지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500만 지금 원씩. 이야기 되고 있는데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역할에 따라서 비중을 좀 달리해서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시로 접견하면서 사실상 그 변호인단의 단장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차증해서 지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람당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현금을 지급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큰 액수, 어떻게 보면 큰 액수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맡고 있었던 사건을 모두 다 중단시키고 이것에만 전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또 많지 않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변호사 비용을 받았던 그 금액 자체를 총액 자체를 모아보면 한 4억여 원 된다라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니, 일단 이 수임료를 4억이나 되는 5만 원권 현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왜냐면은 그 수임료, 저희가 이제 수임료를 받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러겠죠.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예. 또 그 변호사 경유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언제 맡았다라는 거, 수임 경위와 사건 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입금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계좌로 받는 게 투명하게 계좌로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예.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필요라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들고 갔다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은 부인하고 있는데 4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언론 보도에서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얼마 전에는 9월달,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보도가 7월달에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재만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받는 걸 중단시키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청와대로부터 금액을 예.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가 아마 그 금액들이 나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예. 향후 검찰 수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일각에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늘 현금을 써왔다. 그러니까 과거 삼성동 자택을 구입할 때도 이제 본인의 구입 여부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때도 현금을 썼던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카드를 썼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늘 현금 거래를 해왔던 부분들이 비춰봤을 때 현금을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몫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예. 그 모든 것들은 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터라 이제는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어디에 나갔는지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순간 사실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사비로 냈다고 하면 은행에서 뭐 어쨌거나 꺼내고 입출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사하면은 이것이 뭐 월급도 2억 원이 넘으니까 충분히 그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월급은 그대로 대부분 쌓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금의 증가폭을 보면 대부분 연봉이죠. 2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대통령 연봉인데 그 정도가 계속 쌓인 걸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연봉에서 월급에서 그걸 지급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하나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 삼성동 사저를 팔 때 67억 원이었잖아요. 그 내곡동으로 이사하면 36억 원으로 샀으니까 30억 원 정도의 차익이 있어요. 그 돈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예. 만약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저 돈을 쓴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에서 온 돈을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이고. 지금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은행에 조사를 해보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 김병민 박사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금을 안 하고 본인의 사적 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얘기했던 말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삼성동 사저 2층에 가면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쓰고 남을 돈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때 자기 딸
정유라하고 손자를 좀 돌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장시호가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현금을 본인이 어디다 따로 보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집어넣지 않고 본인만 현금을 사용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면 어디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보관한 상태에서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의 예금 계좌나 아니면 본인의 집을 팔아서 남은 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예. 그 돈이 쓰인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돈을 뭐 얼마를 지급했다고 하면 그건 국정원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하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그 두 부분을 비교해서 아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내곡동 사저를 가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아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금원으로 지급을 했느냐가 문제일 건데 이 출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대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인이 매각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차액을 대리인이 현금으로 보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매각 대금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금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었기 때문에 예. 이 4억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국정원의 현금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추론적으로 조금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검찰이.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미 사선 변호인이 다 사임을 한 상태고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일반인 접견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용 정황은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이 검찰이 수사받으러 들어가면서 바로 이거 박 전 대통령이 시킨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예, 예. 일각의 사람들은 야, 이 정말 믿었던 참모들이 배신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한테 미루는 순간 예.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무는 순간 여기서 나와서 쓴 돈이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한 돈인 건지 과거에 갖고 있던 현금을 쓴 것인지를 규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접근하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잘못했다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어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복 씨의 주장은 평소에 이제 서현이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고 이번 혐의는 6.2 치사 사망 시점에 그때만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할 일은 지금 다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검찰과 막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만약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보강 수사하는 그런 정도로만 남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보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예. 이번 주 안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서해순 씨 쪽으로 유리하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서해순 씨 측도 좀 접촉을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서해순 씨 측에서는 지금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예. 자신의 어떤 그 무슨 살인 혐의라든지 유기치사 혐의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렸던 게 이상호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상호 기자를 무고죄 로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혐의가 벗어진다면 예. 그 즉시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변호인까지 지금 다 선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경찰 쪽에서 유기치사 혐의는 기소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직원 간의 성폭행 논란 사건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제 불매운동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배정훈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청원 게시판입니다. 한샘 직원이 다른 신입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청원한다는 글에 만명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경찰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찰의 조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좀 의식을 했는지 예. 김광석 씨의 형이 오늘 오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형이 지금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예. 이제 조사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서해순 씨에 대해서
사실 이 가족들은 서혜순 씨에 대해서 유기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계속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을 때 영주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홍콩에 일주일가량 머물러서 아이를 예. 돌보지 않았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해외를 갔었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광석 씨가 사망한 이후에 어린아이를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김광석 씨 친구 집에 맡기고 그렇죠. 그런 거의 시간도 뭐 있었죠. 찾지도 않았다라는 예.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혜순 씨가 아니 시댁 식구들 우리 아이 살아있을 때 찾지도 않지 않았냐 예.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했는데 서연이하고 왕래하지 않은 건 이제 이 서혜순 씨 자체가 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이제 2006년인가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 보러 한번 와라라고 했더니 예. 서연이가 할머니 엄마가 와요. 전화 끊을게요. 라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그쪽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찾을 수 없도록 서혜순 씨가 서연이와 자신들의 관계를 사실상 끊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 예. 그리고 이 서혜순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2개월 넘게 이 검사를 받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질환이 최종적으로 판단 난 건 아니고, 가부키 증후군의 가장 국내의 병원, 그 외국 병원 진료 기록은 서희수 씨한테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을 또 자문을 맡겼어요. 얘가 뭐에 가장 근사치한지 가부키 증후군에 가장 유사하다. 가부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부키 증후군 자체가 폐렴을 유발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예, 가부키 증후군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망이라든지 폐렴의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저희가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 서현 양이 왜 집에서 사망했느냐, 그게 이제 가부키 증후군과 비슷한 질병 때문이라는 거네요. 예, 일단 사인은 보건감정서에 나와 있는 사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건데 병원에 실려온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망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급성 폐렴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여섯 시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 있는데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뭘 하고 아이를 병원에 옮기지 않았기에 그렇죠. 그게 제일 아이가 중요했죠. 병원에 오자마자 사망을 한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여러 자문의들로부터 조언을 구한 결과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다면 예. 이게 지금 유전자 질환인데요. 실제로 이 서연 양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수가 규칙적이지 않고 왼쪽 콩팥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대여섯 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여섯 시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예. 서연 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게 굉장히 빠른 시간,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김광석 씨의 영화도 나오고 네. 이상호 기자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와 그 형,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서혜순 씨를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예.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냐면 이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서연 양이 아프고 뭐 폐렴이 급속히 악화가 돼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치했다. 예. 유기치사 혐의가 그렇죠. 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게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음부터 다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예. 조사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서연 양이 원래 좀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예.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이제 서혜순 씨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 맞았는지부터 실제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담당 경찰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자세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사 저희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이 자문을 저희가 받고 보니까 급성 폐렴의 이제 증상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김서연 양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는 확정된 게 없어요. 확정된 거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지적장애 2급이라는 거. 이 서혜순 씨가 많이 돌아다니긴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미국의 대학병원, 독일의 유전자 질환 가장 권위 있는 무슨 병원 이렇게 다녀가지고 질환이 비슷비슷하고 유전자 질환이다 보니까 독일에서만 2개월 내 급속도로 질병이 악화돼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도 예. 뭐 비일비재하다.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이 하나 더 붙인 게 예. 서연 양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지적장애 2급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예. 이게 국가에서 인정한 이제 지적장애 2급인데 그런 이 지적장애 2급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 아픈 통증을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 너무 심각해, 너무 많이 예. 아파라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뭔가 통증을 계속 참고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급속하게 이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의들의 소견이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병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예 이 가부키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이라는 전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전제가 맞는지도 처음부터 다 조사를 했는데 예. 실제로 이 병의 확진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미국 병원 그리고 독일의 굉장히 유전자 질환으로 유명한 병원에도 뭐 2개월가량 서현 양이 머물렀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들에서도 가부키 증후군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어떤 그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가부키 증후군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예. 급성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치사, 아이를 방치해서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죽지 않았을 아이가 죽었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